옛날 한양의 이판서라는 대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형인 상호는 어릴 때부터 글을 익히는데 재주가 뛰어나 학문을 좋아하며 자연스럽게 선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하여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며 지혜와 덕을 쌓는데 힘썼다. 상호는 일찍이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 인해 재상 가문의 자랑이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아들이 되었다. 반면 동생 강호는 형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무예에 뛰어나 칼과 활을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다. 강호는 글 공부보다는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했고 집안 한켠에 있는 훈련장에서 그의 기합 소리가 늘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늘 강호에게 차분한 형을 본받으라며 꾸짖었지만 강호는 아버지의 말을 흘려듣고는 아버지 몰래 밖에 나가 무예 연습을 하거나 말을 타며 활쏘기를 즐겼다. 하루는 형 상호가 동생 강호를 불러 타일렀다. 강호야, 매일 밖으로만 나가 놀지 말고 이제는 학문에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는 내가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 가문의 명성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학문에 매진할 때가 된 것 같다. 상호는 동생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호는 형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형님, 저는 형님처럼 학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용맹한 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달리는 말과 활 쏘는 모습만 떠오릅니다. 상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허, 큰일이로구나. 하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강호야, 우리 가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너의 꿈을 응원하고 싶지만 형으로서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판서집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성향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형 상호는 학문을 사랑하는 선비였고 동생 강호는 무예를 사랑하는 용맹한 무인을 꿈꾸고 있었다. 한편 건넌마을 대제학의 집에는 세 딸이 있었다. 두 언니는 여성스럽고 양반집 교수다운 모습이었으나 셋째 딸인 민영은 달랐다. 민영은 말타기와 무예를 좋아하며 매우 활동적이었다. 민영은 아버지 몰래 밖으로 나가 무예를 익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다. 그녀는 호위무사인 사촌 오빠 태수를 졸라 함께 들로 나가 무예 연습에 열중하곤 했다. 태수는 임금님의 호위무사로서 무사가 되기 전 연습하던 산속의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민영에게 무예를 가르쳐주곤 했다. 민영의 아버지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이 분명했지만 민영의 간곡한 요청에 태수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무예를 가르쳤다. 어느 날 민영은 혼자서 태수의 오두막집에서 무예 연습을 하고 있었다. 땀을 닦으며 잠시 쉬고 있던 민영은 조용하던 숲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칼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밖에는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검소했지만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니시오? 니신데 남의 집을 몰래 염탐하는 것이오. 민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다짜고짜 칼을 휘둘렀다. 그녀의 칼이 번쩍이며 사내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사내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틀어 민영의 공격을 피했다. 민영은 그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나는 침입자가 아니오. 그대는 누구인데 이곳에 있는 것이오? 사내는 민영의 두 번째 공격을 피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알 바 없소. 민영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다시 높이 들고 사내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사내는 여전히 싸울 의도가 없는 듯했다. 그는 강한 한 방으로 민영의 칼을 쳐내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나는 낭자와 싸울 마음이 없소. 내 말을 들어보시오.
민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난 그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소. 어서 여기서 썩 물러가시오. 사내는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곳에 약속이 있어 온 사람이오.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소. 약속이라니? 누구와 약속했단 말이오? 민영은 아직도 의심을 떨치지 못했지만 그가 언급한 약속이 궁금했다. 호위무사 이태수란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 온 것이오. 태수 오라버니라고? 민영은 깜짝 놀라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태수 오라버니와 이 사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가 정말로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지 고민에 빠졌다. 좋소. 그럼 태수 오라버니가 오기까지 기다려보겠소. 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민영은 강하게 경고하며 사내를 노려보았다. 강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민영이 떨어뜨린 칼을 조심스럽게 주워 건넸다. 이들은 서로의 경계심을 풀지 않으며 각자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사촌 오빠인 태수와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민영은 그를 오두막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들어오시지요. 저는 태수 오라버니의 사촌 동생 민영이라 합니다. 저는 강호라고 합니다. 아, 얼핏 태수 형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무예가 출중하다고 하셨는데 그 낭자가 바로 민영 아가씨였군요. 이렇게 고운 낭자가 무예를 하시다니 의외로군요. 여자는 무예를 하면 안 된답니까? 아닙니다. 무예 실력만큼이나 미모가 출중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히 낭자에게 헛된 짓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낭패를 볼 사내들이 많겠군요. 강호의 농담에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말이 멈추고 태수가 들어왔다. 아니, 민영아, 너도 와 있었구나? 네. 오라버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왜 혼자 이렇게 와 있는 것이냐? 산속에는 이렇게 엉큼한 사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말이다. 태수의 농담에 셋은 깔깔 웃으며 긴장을 풀었다. 오늘 강호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민영이도 있으니 잘 되었구나. 셋이 무예 연습을 한번 하고 찻집에 가서 다과와 차 한잔 하자꾸나. 태수는 검을 휘두르며 강호와 민영에게 무예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두 사람은 태수의 지시에 따라 함께 연습 상대가 되어 대련을 했다.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치열한 대련이 이어지던 중 민영이 실수로 발을 헛디져 넘어지려는 순간 강호는 번개처럼 다가가 민영을 부축해 주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처음 만날 때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이 서로를 향해 오갔다. 민영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강호 역시 민영의 손을 잡은 채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내 서로의 손을 놓으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외모와 인성에 자연스럽게 끌리기 시작했다. 민영은 강호의 강직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씨에 매료되었고 강호는 민영의 용감하고 활달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그 후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무예 연습의 장소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태수와의 약속이 없는 날에도 두 사람은 오두막집을 찾아가 무예를 핑계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무예 연습을 하는 척하며 서로의 손길을 느끼고 함께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아갔다. 어느 날 강호는 무예 연습을 끝낸 후 민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영 낭자. 나는 이제 이곳에 오면 무예보다 낭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기다려진다오. 그의 고백에 민영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숨길 수 없었다. 저도 그래요. 도련님과 함께 있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무예 연습이 끝난 후에도 오두막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나무에 기대어 앉아 숲속의 바람을 느끼고 때로는 손을 맞잡고 조용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연정을 확인하며 오두막집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민영의 아버지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다. 명망 높은 가문의 아들과 민영의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민영의 마음이 다른 사내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는 명망 높은 가문의 아들과 혼인을 추진하기 위해 매파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민영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호를 향해 있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슬픔이 밀려왔다. 민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호에 대한 연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영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강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영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에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마지막으로 강호를 만나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늘 무예를 연습하던 산속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마주했다. 민영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조여왔다. 강호는 민영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물었다. 낭자, 무슨 일이 있소? 당신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오. 민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도련님, 아버지께서 저를 다른 가문의 아들과 혼인시키기로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강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민영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민영 낭자, 나는 당신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없소. 강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영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도련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가문과 혼례를 꼭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안의 도련님은 덕망 있고 품이 있는 훌륭한 선비라며 저와의 혼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강호는 민영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민영 낭자, 낭자가 이 혼인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오.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낭자가 나와 있을 때 느끼는 그 연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소? 민영은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도련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강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도망갑시다. 이 혼인을 피하고 우리 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자는 말이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오. 민영은 눈을 감으며 강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마음도 강호와 함께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소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소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에 대한 도리 사이에서 고뇌하는 민영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영 낭자,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야 한다니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오. 하지만 당신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오. 민영은 강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련님, 소녀 역시 도련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영원히 간직하겠어요. 하지만 도련님도 부디 행복을 찾으세요. 소녀는 이 마음을 품고 언제나 도련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민영의 얼굴을 본 강호는 애써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아픔이 깊이 새겨졌다. 오두막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민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호의 품에 안겼다. 도련님, 부디 잊지 마세요. 이 마음은 영원히 도련님께 남아있을 것입니다. 강호는 민영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평생 잊지 않겠소. 언제 어디서든 이 사랑을 잊지 않겠소. 마지막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눈물을 머금은 채 서로를 놓아야만 했다. 강호는 민영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이 새겨진 아픔을 느꼈다. 민영 역시 강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가슴 아픈 사랑을 간직한 채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약정한 혼사 날짜가 다가와 민영은 강호를 마음에 둔 채 결국 다른 산에 상호와 혼인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어른들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시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상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소개받았다. 그 순간 민영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상호의 동생이 바로 강호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마음에 품었던 사내와 한 지붕 아래에서 몸으로는 형을 품고 마음으로는 동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어찌한단 말인가? 놀라기는 강호도 마찬가지였다. 고개를 숙여 살며시 방으로 들어오는 민영을 보는 순간 강호의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산산이 부서진 얼음 조각이 되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연정을 가슴속에 묻고 서로에게 소중한 기억으로만 간직하기로 약속했던 터라 그들은 집안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지난 일을 감추며 살아갔다. 그러던 중 상호는 임금님의 신임을 얻어 청나라 사신으로 뽑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청나라에 가게 되었다. 사신단의 일은 보통 6개월이면 해결되지만 상호가 떠난 지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임금은 상호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청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은밀히 알아보게 했다. 그 결과 상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청나라 도적들에게 잡혀 감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라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나라에서 손을 쓸 수도 있었지만 조용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기에 무사인 강호가 형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몇몇 무사들과 함께 짐을 꾸려 요동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민영은 강호에게 자신도 함께 가기를 청했다. 그러나 강호는 여자의 몸으로 요동까지 간다는 것도 그렇고 더구나 도적들의 소굴에 침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에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영은 막무가내로 함께 가기를 원했고 데려가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떼를 썼다. 형수님, 제가 허락해도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님의 허락은 제가 받겠습니다. 도련님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강호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에
아버님의 허락을 받으면 함께 가기로 하였다. 그러자 민영은 곧바로 이판서인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감히 여자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경스러운 줄 압니다만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요동지방 도적들에게 잡혀있는 서방님을 구하는 일에 저도 합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재아가, 내 마음은 알겠으나 위험천만한 길이니 내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내 본분이니 내 서방을 찾는 일은 강호에게 맡기거라. 아버님, 소인 혼인하기 전에 무사 오라버니께 배웅 무예로 제 한 몸 지킬 수 있습니다. 남장하고 함께 떠난다면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저희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판서는 고민에 잠겨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여자의 몸으로 서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 입을 열었다. 내가 이토록 간절하다면 나도 더는 막을 수 없겠구나. 하지만 반드시 무사들의 말을 잘 따르고 결코 무리하지 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할 것이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방님을 무사히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장을 하고 민영은 강호와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민영은 강호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묘하게 설레었고 강호는 그런 민영을 살피며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을 써주었다. 길을 가던 중 험한 산길에서 말이 놀라자 민영은 순간 균형을 잃을 뻔했다. 강호는 재빠르게 민영의 손목을 잡아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강호의 따뜻한 손길에 민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에게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다. 괜찮습니까, 형수님? 괜찮아요. 고마워요, 도련님. 둘의 호칭은 가족을 의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연모의 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험하고 긴 산속 여정을 이어가던 중 밤이 되어 일행은 한적한 숲속 커다란 바위 아래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다. 산속 밤 기운은 매우 찼다.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한 장소를 찾아 불을 피운 후 강호는 민영에게 따뜻한 옷을 건넸다. 오늘은 여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여정을 위해 편히 쉬어야 할 것입니다. 민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방님을 구하러 가는 길이지만 강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정이 절대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끼며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먼 길을 걸어온 여정에 민영은 자신도 모르게 강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강호는 그런 민영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다음 날 강행군을 계속 이어가던 중 강호는 민영에게 물었다. 이 길이 이토록 험한 줄 알면서도 나서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오? 민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속마음을 내비쳤다. 서방님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호는 민영의 고백에 슬프면서도 기뻤다. 요동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민영과 강호 일행은 오랜 여정을 거쳐 마침내 요동의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도적대의 속을 가까이 다다랐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산세는 험난했고 도적들은 곳곳에 철저히 경계를 서고 있었다. 상호를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도적들은 밤이 되면 술을 마시며 요란하게 떠들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민영과 강호는 그 틈을 타 도적대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잡혀온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아내었다. 날이 저물어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도적들은 그날도 거하게 술판을 벌였다. 민영은 도적대의 여인인 척하며
술병을 들고 창고를 지키고 있는 도적에게 다가갔다. 여인이 와서 술을 권하니 도적들은 의심 없이 술을 받아 마셨고 약이 탄 술을 마신 그들은 금방 쓰러져 골아떨어졌다. 숨어있던 강호 일행은 신속하게 창고 문을 따고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형인 상호만을 구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모든 사람을 함께 데리고 나오기로 했지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바람에 그만 도적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도적들은 침입자가 있음을 알아채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형수님, 빨리 형님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강호는 재빨리 민영에게 외쳤다. 그러나 민영은 강호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저 많은 도적들을 상대하기에는 호위무사 몇 명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도망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도련님, 당신도 같이 가야 해요. 말이 두 필밖에 없지만 같이 떠나야 해요. 민영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나 강호는 큰 소리로 말하였다. 형수님, 시간이 없어요. 형님과 함께 떠나시오. 내가 저들을 막고 있을 테니 두 분은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모두 잡히고 말 것이오. 어서 떠나시오. 상호는 강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머뭇거렸다. 강호야,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같이 가자꾸나. 강호는 형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외쳤다. 형님, 제가 여기서 도적들을 막고 있을 테니 형님은 형수님과 함께 떠나세요. 셋이서 말을 타고 가면 분명 잡힐 겁니다. 저를 믿고 어서 떠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달리세요. 민영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상호와 민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강호의 외침에 이끌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도적대의 소굴에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뒤로는 도적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도망치는 동안 민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호가 그곳에 남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듯 아팠다. 강호는 상호와 민영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뒤따르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도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칼날에 몸이 베이고 팔이 잘려나가도 강호는 끝까지 싸웠다. 그는 쓰러져 가면서도 민영을 떠올리며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처절하게 싸우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한편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온 상호와 민영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동생의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슬퍼했다. 민영은 마음속에는 강호를 품고 몸으로는 상호를 품으며 죽을 때까지 두 남자를 품으며 평생을 살았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을 넘어선 고귀한 것이어서 때로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희생이 동반되며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감당하기 힘들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